한국전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사실 이 세미나는 저희 컴퓨터 AI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 세미나와 함께 특별히 글로벌 항만 도시가 주는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저희 스마트 물류학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서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글로벌 항만 물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연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한 세 분의 연사님들께서는 글로벌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겪으신 경험과 축적된 통찰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아마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총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연사이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는 글로벌 항만 도시가 주는 경남 김해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동부와 물류 환경 속에서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전략적 위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연사이신 김영득 회장님께서는 항만 물류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항에서의 성공 사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규경 한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이사님께서는 전 세계 컨테이너 네트워크와 항만 운영 전략의 흐름을 알기 쉽게 소개해 주시고 부산 신항과 김해가 향후 어떤 해운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들의 참여와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의 강연이기 때문에 국민의례나 내빈 소개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오늘 행사 시작에 앞서서 본교 전민환 총장님께서 축사 환영사를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전민환 총장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하시나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걱정하는 우리 홍태영 지사님, 또 우리 여기 늘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원장님, 그리고 또 이번에 연사로 와주신 김영석 장관님, 그리고 또 김영득, 얼마 전에 우리 물류학과 MOU 맺으면서 알게 된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한 김영득 회장님 포함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류학과는 아시다시피 2년 전에, 한 3년 전쯤에 홍태영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물류학과를 만드시기로 결심하고 우리 대학에 의뢰를 주셔가지고 20명 전원 전액 장학금을 주고 야심차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든 학과입니다. 이 학과의 성공력은 그야말로 저 역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기 졸업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과 우리 학과장님 김민재 학과장님을 포함한 교수님들께서 아주 크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서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 항만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과 대학이 어떻게 협력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 업계는 공급 과잉, 불확실성 증가, 환경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항만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물류 기지가 아닌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전략이 융합된 혁신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학과를 중심으로 배운 학만, 물류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기관의 실천형 교육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 항만 도시 기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김형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김영덕 회장님, 그리고 김규경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분의 폭넓은 경험과 해안은 우리 학생들 지역사회에 큰 동차를 제공하려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러한 발전의 비전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논의와 교류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총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충성만 더 이렇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 총 동창회장을 맡고 계시며 김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홍태용 김해 시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AI, 컴퓨터 AI 대학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시장식을 하고 저희들 다녔던 도시가 두바이, 싱가포르, 그다음 상해, 그다음 보스턴도 가보고 그다음에는 저희 방에 시장실에 오면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김해는 바다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학생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기업이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근데 이제 김해 이게 동김해 IC 들어와서 서김해 IC까지 지나가는 남해 고속도로 남쪽 부지가 한 430만 평 정도 돼요. 농지입니다, 농지. 저 부지를 우리는 물류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추진하고 있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입니다. 김해에 430만 평, 부산 강서에 400만 평에서 830만 평 정도인데 싱가포르 PSA에 갔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의 적재나 환적은 그분들 뭐 큰 경제적인 창출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아시다시피 6개의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신공항, 신항, 또 인터체인지가 16개의 인터체인지가 김해에 또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육해공이 다 섭렵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뿐만 아니고 세계 물류의 플랫폼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인프라를 가진 곳이 저는 김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스마트 물류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많은 시에서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정책도 끌어가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연자님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면은 아주 대단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시면서도 또 대단한 실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연자들이 세 분을 귀하게 모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전민현 총장님과 스마트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다른 데서 이런 강의 듣기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김해 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미래 전략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동부업 물류 플랫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을 꼭 기회에다 유치를 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그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도전을 하고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이 홀의 메모리가 되는 이태석 선배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학번입니다. 저보다 2학년 선배신데, 그래서 그런 인재대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충분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글로컬 대학 인재대학을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함께 여러분들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강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내에 앉아계신 학생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계신 내빈들 잠시 포토 타임을 먼저 가지시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계신 총장님, 시장님, 그리고 세 분의 연사님, 외부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잠시만 나오셔서 촬영을 간단히 먼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중대의 강영사 시장님 축사에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지역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시자 현재 순천향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계시는 김영석 장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위로 모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추려고요, 제가. 수업 간다. 여러분, 여기 시장님, 총장님, 그리고 회장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해는 제가 김수로왕 74세 손 되는 김영석이고요. 김수로 왕릉을 여러 차례 오기도 했고, 제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부산 항만청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참 많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오명하신 총장님, 시장님, 또 회장님들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뭘 아는 척을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84년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2017년까지 근무를 하면서 쉬지 않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내외로 다니고 지방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 김해와 우리 인제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제가 느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오늘 세 분의 연사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위주로 여러분들께 그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큰 통찰과 영감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 도시를 대표적인 도시를 선정을 해서 우리 경남 김해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업사이드 다운 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교수님한테 이것 좀 하나 지도 구해서 넣으라고 했어요. 옛날에 길광수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이 지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고, 저하고 같이 여수 세계 박람회 여수 엑스포를 유치를 할 때 위원장이셨던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이 이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정말로 좋아해서 상당량을 정부나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에 배포를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분 자체가 여기 부산에 있는 수산대를 졸업해가지고 정말 입지전적인, 지금은 한국투자금융서부터 금융과 산업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기업을 창출해낸 그런 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거꾸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의 끝단에, 유라시아 대륙의 끝단에 있는 나라죠. 우리 인류의 세계사는 바다를 알고 지배하고 기회를 찾은 나라들이 이 세계사를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왔을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과 근대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바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거기서 기회를 찾는 그런 나라나 민족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할 것은 또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쪽 김해시의 글로벌 물류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 도시의 산업 생태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글로벌 항만 도시가 김해시, 특히 인제대에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항만 도시로부터 배우는 도시 산업 생태계는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물류 자원에 대해서는 일단 김해의 정체성을 넘어서 오히려 글로벌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연결성이 김해의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해에서 거주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도 여기서 한 12km쯤 떨어진 데에 망산도 또는 유주정이라는 데를 잘 가보시지 않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김수로왕 능과 허황무 능이 있는 건 아시죠? AD 48년경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보면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요분 수로 왕비인 허황목이
인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김수로 왕과 다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여기서부터 한 12km쯤 떨어진 망산도가 있고 유주정, 배를 묶어뒀던 유주정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행정구역이 진해시 용원동이었다가 지금은 강서구 송정동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한 2008년인가 경에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이 장유 화상인데 저 수로 왕비 허황옥의 그 오라버니라고 해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무튼 이 수로 왕비께서 인도의 아유타국에 있다가 계시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래를 했다는 건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고조선이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이 넘어가서 그 뒤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등이 정립하던 그 초창기 시기에 이 남쪽에서 발생된 일을 삼국유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해상 실크로드를 암시를 하고 있고 김해는 글로벌한 아이덴티티를 그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가락국사 장유화상 이 허황옥의 오라버니라 하는 장유의 이름을 딴 많은 지명을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합니다. 저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10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김수로 왕의 계승을 했는지, 그리고 둘째, 셋째를 김해 허씨, 이 왕비가 외롭다고 해서 김해 허씨성을 주었어요. 나머지는 다 김씨로 남아있는데 그런 전설이 있고, 그때부터 이미 이미 해상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오셨는지에 대하여 중국을 거쳐서 왔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왔다는 여러 학설들이 뒤에 고증을 하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인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이미 이 당시에 삼국시대 이전에 불교가 전래를 했고 철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교류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2015년에 대통령 특사로 인도의 뭄바이라는 항에 가서 인도 대통령 특사로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국제해양 박람회를 할 때 축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인도 혈통을 가진 할머니가, 저희 조상 할머니가 인도 혈통이라고 했더니 정말 재밌어 하고 놀라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설화를 이끌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해는 내륙 물류의 동맥이기도 하고 부산항과 낙동강과 태평양이 만나는 글로벌 해양 관문이기도 하지만 내륙과 해양 교역의 중심지, 그리고 산업 생태계와 생활 경제가 공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산업 생태계의 만남, 우리 김해는 경남권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지죠.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제조업이 10,000개가 넘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첨단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또 부산항과 물류가 연계되어 있는데 세계의 환적 항만 2위입니다. 싱가포르이 3,300만, 부산이 1,200만 개니까
정말 엄청난 환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남기는 부산항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옆에 있다. 특히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이 있는데 이 부산항 신항은 컨테이너 화물이 1200만 개나 처리를 하는 항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부산항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150개국의 500여 항만과 직접 연결되고 있고 경제적 번영으로 제조와 물류가 융합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 지역의 2024년 수출입 동향은 약 220만 톤 정도인데 수출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이 88%, 수입이 57.4%. 자동차 부품이나 건설 중장비가 주 수출 품목이고 알루미늄과 스크랩, 알루미늄 괴와 스크랩하고 제어용 케이블 등이 주 수입 화물들이죠. 다시 한번 김해시의 의미를 찾아보면 2000년대까지는 강한 제조업이 지금 구축되고 있고 지금도 고도화 단계에 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년대까지는 항만과 도시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이제 글로벌 항만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항만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 유럽에는 세계의 가장 큰 핵심 항만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로텔담, 벨기에의 앤트워프, 그리고 독일의 함부르크 항이 그것입니다. 이 로텔담 항 그리고 두바이가 중개무역으로 완전히 뜨고 있죠. 독일의 글로벌 젖줄인 함부르크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미주로 넘어가면 LA하고 롱비치, 그리고 동쪽에 가면 뉴욕 뉴저지 항. 그 다음에 아시아의 싱가포르, 일본의 도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텔담 항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세계 1, 2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의 로텔담 항은 정말로 모범적인 대단한 도시입니다. 유럽의 관문항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그리고 터널이라고 하죠. 내륙 운하를 통해서 한진이나 다양한 우리 컨테이너들이 이 운하를 통해서 빈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도로까지 해서 완벽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미 1990년대 초에 자동화 항만이 발알을 해서 우리 현대상선도 거기 자동 항만을 1990년대 초에 이미 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첨단 관문입니다. 여기에 이 나라가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미 이때 로텔담 항만청은 사실상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거의 독립되어서 지자체에 오히려 가깝게 연계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독립되어 있고 STC라는, 저 STC 그룹이 보이죠? 이게 좀 제가 잘 포인트를 못 하겠는데 네덜란드보다 조금이라도 동등하거나 후진국들을 다 사람들을 매년 초청을 해서 1개월씩 교육을 했어요. 교육과 연구기관이 항만청과 병행해서 있는데 거기에 한번 교육을 받고 저도 갔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덜란드 로텔담 항만청 초청으로 인스티튜트에 초청을 받아 한 달간 갔었는데요. 생활비까지 숙소는 물론 주말 용돈까지 주어가면서
깨우치기도 하고 친 네덜란드 인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때 외국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그때 이후로 주한 네덜란드 상무관이 중심이 돼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는 여기서 교육받은 전 세계의 다양한 학생들, 각 나라에서는 최고 에이스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끊임없이 매년 초청을 해서 친 네덜란드 인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때의 네덜란드 로텔담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첨단화된 우수한 모범적인 항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도 거의 로텔담을 경유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가 받을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생산과 산업과 물류가 연계되기도 하지만 그 항만청이 갖고 인스티튜트나 각 학교와의 연계, 에라스무스나 이런 대학과의 연계를 해서 이 항만이 갖는 여러 가지 물류 허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바로 그러한 로텔담의 주변의 대학들과 인스티튜트였는데 바로 김해시가 지금 그런 것을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 산업계 계신 분들 여기 와 계신데 더더군다나 글로컬 대학으로 되어서 대학과 지자체와 학계가, 연구계가 연계돼서 나간다면 모범적인 국제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동부와 서부에 LA와 롱비치 그리고 동부에 뉴욕이 있는데 미국에서 약 2,450만 컨테이너 TU를 처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약 3,000만 정도 됩니다. 부산이 2,300만 되고 인천, 광양 등을 포함해서 3,100만쯤 되는데 이 LA항과 롱비치항이 사실 통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뉴욕과 뉴저지가 통합적인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있는데 여러분들 911 기억하시죠? 옛날 세계 트레이드 센터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큰 재앙이 있었고 제가 작년에 뉴욕을 갔더니 원 WTC라고 그래서 그 세계 무역센터를 재개발도 했고 조금 기능을 달리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위탁을 하느냐? 바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었습니다. 항만과 공항과 내륙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 연계는 바로 다 한 몸통으로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가장 모범적으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는 부산항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산에 신항과 구항이 있는데 부산 북항 같은 데보다도 훨씬 더 첨단화되고 자동항만으로 세계 속의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산항 신항에 연접한 우리 김해시야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통찰과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비전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싱가포르항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1996년에 항만청 마지막 청장을 하던 이부식 청장님하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그 PSA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싱가포르 항만청을 얘기합니다. 포트 오브 싱가포르 오소리티인데 거기에서 물류와 수출입 그리고 엄청난 부가가치와 글로벌한 사업들을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미래다 해서 96년
5월 31일 날 바다의 날에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이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지금 저 투아스 메가포트는 지금도 현재 계속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미 3,900만 TU라는 상상도 못할 물량을 저 말레카 해협에 이제 입구에 있잖아요. 싱가포르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를 잇는 가장 핵심적인 싱가포르이 정말로 여기에 인구는 적은데도 국제기구나 특히 IMO라고 국제해사기구 같은 데에서 싱가포르이 갖는 목소리와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김해 씨도 물류인재 양성을 통한 지식기반 경쟁력, 그리고 특화된 전문성과 역할, 부산항과의 기능적 분담과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관동 경제권의 심장, 도쿄항이라고 썼습니다만은 1995년경에 고베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참 항만이 잘 나가다가 고베 대지진 이후로 오사카와 고베가 무너지고, 도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이 국제적인 물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도쿄항이나 요코하마항 같은 데는 탄소 중립 항만 또는 스마트 하역 기술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가 통합이 되고 중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뻗어나가는데 한계를 빚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물류의 큰 흐름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면은 자칫 큰 물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도쿄항은 자연과 주거,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젖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텔담, 엔트워프, 그리고 함부르크인데, 이 함부르크에는 이틀로스라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국제사법기구 ICJ는 네덜란드에 있고,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여기 함부르크에 있는데, 가장 우리 부산항에서 부산 북항의 경우에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항만과 도시가 균형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 재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포트로서의 모델 역할, 항만 중심으로 각종 산업기술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부산에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김해와 부산권 대학 기업과 함께 기술연계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물류 데이터의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EAAM의 중개무역 중심지로 이 두바이의 이 트라이포트는 정말 모범적인 석유의 한계,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기 제벨 알리 항서부터 에티하드 철도 그리고 알막툼 국제공항에 이르는 트라이포트를 해서 지금도 상당한 물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 단순한 석유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전시나 컨벤션에 연계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이러한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하고 있는 이 두바이항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자극이고 도전이다. 그래서 그 김해의 경우에 김해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또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해서 김해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항만 도시가 되는 이제 김해시나 인제대에 주는 인사이트는 여기서 여기 부산항 신항까지 약 16km, 저 한까지는 신항에서 북한까지가 32.2km쯤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도시와 항만과의 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기존의 부산항과의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미래의 성장 기반으로서 물류 교육을 특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현재와 그리고 다가온 미래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항만 도시로부터 배우는 도시산업 부흥 생태계는 동북아의 경제 관문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AI 기반의 스마트 물류센터, 아까 두바이처럼 공항까지 연계한다면 트라이포트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또 이 김해시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개발 가능 부지들을 생각한다면 도시산업 부흥의 생태계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항만 물류도시 김해시와 인제대학교에 대한 제언은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와 산업과 대학이 연계돼서 적극 활용을 하고, 특히 가야대, 김해대 등과 연계한 모든 대학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충남도도 웬만한 대학을 다 충남대, 이게 충남대라는 것이 지금 대전에 있는데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다 보니까 말은 충남대인데 대전에 있어요. 그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대가 전국에 있고 미국의 뉴욕대가 뉴욕시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뻗어 있어서 전부 연계되고 같은 이름을 쓰는 통합적 개념인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 바로는 한 대학처럼 통합 운영을 하고 특화를 잘 해서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글로벌 분류 특성화 대학으로 블렌딩도 하고 브랜딩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물류 특성화고도 설립을 하고 단과대와 대학원 물류 전공 트랙을 신설을 하고 또 영어에 특화를 한다면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유치를 할 때 본부장이었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여수가 정말 낙후된, 그러나 여수 광양 산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각종 제조업과 바다가 연계되어 있는데 자연과 환경은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한중일, 그 다음에 영어권 포함해서 여수에 있는 모든 간판서부터 전부 다양한 언어로 다 표시를 해서 국제도시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매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김해시는 지금부터 영어에 좀 더 특화해서 한다면 어느 나라보다 어느 도시보다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4개 국어를 해요.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5, 6개 국어가 기본이에요. 언어를 많이 하는 도시, 언어를 많이 하는 나라가 부가가치나 그 나라의 GDP는 정말 우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김해시의 물류장비 국산화에 대한 R&D 센터 그리고 정부 출연의 물류연구원을 추진을 하면 좋겠다. 김해와 진해신항, 가덕 신공항을 연계한 복합물류 테스트 베이드를 조성하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32분을 도과하고 있고 제가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한국해양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일단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 우리 대한민국을 바다 위에 고추 서는 나라, 바로 그것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저 유라시안 컨티넨트의 끝에 붙어있는 지역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국가의 특성을 포지티브하게 바다를 중심으로 대표를 한다면 우리나라야말로 세계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바다 위에 고추 서는 나라, 바로 그것을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김해의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극 항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북극은 주로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고 하면서 연중 북극의 항로를 통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유럽 로텔담, 러시아 북쪽으로 해서 유럽 로텔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항로를 상당 연료와 기간을 줄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상해가 뛰고 있고 싱가포르이 뛰고 있고 우리나라가 뛰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홋카이도 쪽에서 항만에 자기들도 북극 항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항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리고 총장님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이 김해는 끝단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 가까운 데에 전 세계에 가장 우수한 항만 체계와 물류 체계 그리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사실상 세계의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항만이나 물류 체계는 전 세계 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해가 글로컬 커뮤니티를 잘 형성을 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정말 멋있는 도시 50만 이상이 되는 이런 중견 도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경남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든 여기 있는 내용 외에도 어떤 내용이든지 한두 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동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요.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질문 있는데 그 북극 항로라는 게 언제쯤 개최될까요? 북극 항로라는 것이 이미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연중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아이스가 늘 떠다니는 지역이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아직은 계속 활용은 못하지만
이미 시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부직간에 순식간에 도래할 것이다. 문제는 이 북극은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 간에 사실상 한 5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항로의 주 루트가 러시아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들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하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국내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자기들 지시와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그 항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벌써 해놓다 보니 우리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국 관계국들은 이 UN 해양법에 의한 항행의 자유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틀림없이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을 거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땐 앞으로 10년이 될지 시즌에 따라서 바로 이미 러시아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순식간에 북극 항로를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딱 떨어지게 언제라고 못하지만 우리도 이미 벌써 2차례 시험운항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고요. 배의 구조가 내빙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아이스를 이렇게 깨면서 가는 쇄빙 기능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웬만한 아이스는 뚫을 수 있는 내빙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갖춰서 LNG 선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내빙 기능을 갖춘 LNG 선을 러시아로부터 수주받아가지고 상당 부분 건조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예. 아마 장관님 오늘 주셨던 내용들이 큰 덩어리들이 있지만 하나하나가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신입생들의 미래 진로와 직결되는 주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제 자료집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학과나 장관님께 메일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여기 계십니다. 김영득 회장님께서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특별히 신입생들을 만나러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회장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 저희 협회 오셔가지고 저희 그 센터 오셔가지고 인제대 물류학과하고 저희 한강산 총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 보면은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실 이용해도 되고 또 교수님들께서 강의실도 강의실이지만 이렇게 간담회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협회에서 사무실 공간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인제대는 제가 듣기로는 물류학과가 이제 개설이 지금 돼 있지만 부산에는 물류학과가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류학과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해서 학교에서 6개월 이제 수업을 받고 6개월은 이제 저희 협회나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취업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예, 그거를 좀 제가 지금 동명대하고도 MOU 체결해서 그걸 하고 있고, 또 경성대하고도 하고 있고, 또 동의대하고도 하고 있고, 여러 대학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6개월 수업을 받고 또 이제 그 기업에 와서 이렇게 받아서 취업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제목 한번 보십시오.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항만물류 CEO의 발자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죠. 사실은 저도 고향이 저자 경북인데요. 여기 뭐 경북에서 항만물류하고는 아무 그 관계가 없는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만물류에서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맡고 있는 게 이스트 마린을 경영하고 있고 부산항만산업총연합에 8개 협회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그 밑에는 부산국제선용품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정부에서 땅 10,000평을 얻어서 거기 항만공사에서 김정은 교수님이 항만공사에 있을 때 항만공사에서 300억 들여가지고 센터 건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45년간 활동해온 해운항만 산업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회사 소개는 뭐 굳이 할 거 없이 싶습니다. 그냥 한번 저 책자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경영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씩 봐주십시오. 총연합회가 8개 협회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물류 쪽에 보면은 주로 뭐 해운회사 있고 또 하역회사 있고 터미널 있고 이래한데 지금 그 8개 협회 조합은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거든요. 이제 배가 입출업하면은 그 필요한 물건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배가 그냥 움직이지는 게 아니니까 연료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배가 고장 나면은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그게 그대로 계속 보존되는 게 아니죠. 고장이 나오고 또 못 쓰게 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물건 그 올리는데 다 금수금량도 해야 되고 또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배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죠. 그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식수도 공급해야 되고 또 화물을 실으면은 그냥 남으면 화물이 넘어져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압도 해줘야 되고 또 배가 외항에 있을 때 그 연결해주는 통선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선박이 들어오면은 선박에 도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도 있고 또 청소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걸
항만 관련 부대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 협회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회원사는 뭐 한번 그냥 읽어주시고, 부산국제선용품 조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땅, 건물 이렇게 해서 세계 유일의 센터고, 그 60개 선용품 업체들이 그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CEO 되기까지 과정인데, 이런 것도 뭐 도전정신, 건명성실, 한 일을 계속 40년간 일에 한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뭐 최고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보통 보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어느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줄기차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가는 것보다는 뭐 좀 하다가 맞지 않으면은 옮기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하고 같이 시작한 사람들 중에 자주 옮기는 사람은 지금도 옮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끝까지 하니까 그래도 뭐 기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보죠. 저도 계속 옮겼으면 오늘의 제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참고하고요. 또 CEO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갖춰야 된다 해서 나이에 대본 거고요. 우리 항만에 보면은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해운 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세 내역을 제가 이렇게 기술해 놨고요. 우리나라 수출 파물 현황도 정리를 해 놨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 항만 산업 매출 및 종사자 현황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해운업계 동향 어떤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항만 산업 중에 이제 항만의 조건이라든지 항만의 기능이라든지 항만의 중요성, 항만 물류 거점화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 신안 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동되어 있다고요. 이제 진해 신안하고 연결되면은 김해가 물류 산업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물류학과를 시적절하게 개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물류학과 출신들이 좋은 쪽으로 진출하고 좋은 물류 회사에 진출하고 또 거기 가서 실력을 발휘해서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1기 물류 지금 학과 학생들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기가 잘 풀려야 뭐 2기, 3기 풀릴 거 아니에요. 항만 관련 이런 자료들 궁금한 사항들을 국제신문하고 제가 장시간 인터뷰 해가지고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요 앞에 놔놓을 테니까 한번 가져가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런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어차피 우리 협회하고 MOU 체결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면은 우리 교수님, 과장님하고 김정은 교수님 계시니까 이쪽에 물어보시고, 김정은 그 교수님은 항만에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항만공사 그 기조실장 하시고 항만공사에서는 제일 그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저 한번 물어보실 때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야 우리 그 MOU 체결한 그 센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은 항상 그 열어놓을 테니까 오면은 여러분들 따뜻하게 내가 맞이해주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할 테니까 부산 오면 꼭 들리도록 그래 하십시오. 뭐 강의 길면 좋은데 이 책에도 다 있고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좀 더 큰 소리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 꼭 볼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센터에서도 보고 MOU 체결한 그 강의실에 좀 활용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소중한 말씀 전하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회장 캠퍼스를 서영품유통센터 안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뭐 아마 방문해서 수업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분들 뭐 내년에 스마트 물리학과를 들어오면 가서 같이 공간을 경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회장님 말씀하시고 요약을 해보면 우리 앞마당에 세계 관적 화물 2위에 최고 수준의 항만이 있고 항만 관련 연구한 산업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할 마음에 다짐, 각오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기회가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는 김해와 경남에 아마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포한 자료집에 쭉 걸어오신 길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면 직접 회사로 연락하십시오. 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모신 분은 정말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태국에서 국립개발행정청에서 교수 학생들이 31명이 왔습니다. 그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진터미널 가서 이렇게 현장을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쇼크를 받고 갔습니다.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고 저희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 학생들은 벌써 2번 다녀왔습니다. 한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김규경 대표님께서 부산항과 관련된 이야기, 또 글로벌 항만, 대공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한번 지금 경남도에서도 하차장님 와 계시고 김해시에서도 물류 담당 팀장 중관님 다 와 계신데 아마 공공부문에서 와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졸리고 피곤하시겠지만 큰 박수로 김규경 대표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진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대표 김규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글로벌 해올 항만 이런 것도 있지만 부산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진해 신항까지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또 부산항의 위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 간단한 소개드리면 제주도 태어나서 부산에서 초등학교 때 대학까지 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선박 승선을 하고 지금까지 한진해운과 주식회사 한진그룹에서 한 회사에서 지금 40년간 올해 딱 40년째입니다. 40년째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했던 거는 해운과 항만 이 두 가지 일만 계속 해왔는데 제가 지금 대표를 LA에서 5년간 평택에서 4년, 지금 부산에서 5년, 14년째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후배들한테 미련하게 한 회사에서 40년을 근무할 생각을 하지 마라. 최소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프로야구 선수 FA 같이 스카우트 돼서 진급을 해서 같은 직업을 계속 평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은 교사로서 평생을 하고 어떤 분은 은행으로 평생을 하고 하는데 아까 김명세 선생님께서는 한 직업에서 평생을 하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런 직군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스마트 물류학과, AI학과 이런 건데 저희들이 기업에서 신규 채용할 때는 이 학생이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학과가 나왔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경력직 뽑을 때는 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보고 레퍼런스를 체크를 하고 저희 스카우트를 해오는데 대부분 이제 신입 직원을 뽑을 때는 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항만이나 해운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나 A학과 일단 다른 학과보다는 한번 먹고 갑니다. 좋은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는 기본하고 학과가 이런 항만이나 해운이나 이런 관련된 물류학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 창원시 소속입니다. 창원시 소속인데 한국 창원시입니다. 터미널 중에서 저희 첫 번째인데 그리고 100% 국적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터미널들은 다 글로벌 외국지 선사인데 그래도 저희 국적 운영사가 저희 선선 3개입니다. 3개인데 작년에 325만 TU였습니다. 325만 TU였는데 인천항 전체가 345만을 했습니다. 광양항은 200만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부두가 한 터미널이 325만 거의 인천항 전체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선석당 100만 이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터미널만큼 많은 물량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계 넘버원 터미널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은 누가 하느냐? 전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425명인데 사무실 직원이 한 100명 되고 325명이 현장에서 하는데 425명은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협력업체, 저희 터미널에서 하는 선이 합쳐서 한 1,300명 정도 통근부서가 5개 있을 정도 주 야간 3개도를 잡습니다. 다 젊은 분들이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는 졸업해서 첫 들어오면은 신입 1년생이 연봉으로 한 1,600만 원, 그 다음에 교대직을 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5,600에서 5,800 정도를 받습니다. 나쁘진 않다 봅니다. 그렇지만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래도 이 항만이 지금 부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부산항이 아까 환정항이 2회 쳤습니까? 나라로 보면은 중국, 싱가포르, 한국입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국가로 보면 제3위의 항만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지금 7위인데 다른 제가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홍콩, 가오슝 다른 항만들 아까 고배항 그전에는 일본이 전 세계 5위 안에 다 이루어 있다고 중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은 데는 중국과 부산, 싱가포르 말고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홍콩도 그전에는 2위 하다가 지금 13위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만큼 부산항이 경쟁력이 있는 항만이고 앞으로도 더 계속 클 수 있다. 그리고 진해신항을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산업이다. 그리고 스마트 물리학과나 A학과 나오면 충분히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해운과 글로벌 항만 동향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의 전망과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컨텐츠가 1,4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 태평양, 아시아에서 유럽 이 장거리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영내 항로 또는 영내 쪽 아시아 쪽 도는 게 1,100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1년도에 발주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해운 선사들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 선박 발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MO 보시는 2050 때문에 친환경 선박을 많이 발주해서 21년도에 발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도 왜 발주를 많이 했느냐? 23년도에 홍해 사태가 터졌습니다.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24년도에 해상운임이 많이 올라서 이익을 많이 나오면서 선박을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선박 발주도 대부분 지금 만티급 이상 대형선들이 지금 발주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이 어떻게 대형화 되고 있느냐? 제가 86년도에 첫 배를 탔는데 그때 1600TU짜리 사고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탔었습니다. 지금은 24,000TU가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배들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래 선박이 대형화돼도 과연 물량이 있을까? 실제로 물량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는데 제가 제주도에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이장집에 TV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9인치짜리 조그마한 흑백 하나. 그러면 권투 경기할 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장집에 모여서 권투 구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 둘이 4명이 있는데 각각 TV가 하나씩, 차도 하나씩 다 있어요. 그때 냉장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4명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히트하는 게 뭡니까? 세탁기하고 그다음에 탈수기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삼성이나 LG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좀 좋은 분이 뭐냐면 계속 그 부서에다가 새로운 신흥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계속 아시아에서 위주로 하는 제일 많은 물량이 전자제품입니다. 그걸 그전에는 한국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만들어서 멕시코 가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자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자가용들이 뭐 티코, 프라이드 이런 종류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형차, 대형차로 바뀌고 있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자제품은 아닙니다. 집들도 그전에는 4인 가족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1, 2인 가족으로 집이 계속 많아집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집 숫자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채울 모든 물품들이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모든 집안에 있는 가정용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중국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땡큐 트럼프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식은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트럼프가 관세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관세 매기에 대해서 다시 90일 유예를 줬습니다. 물량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걸 소화를 못하고 다 부산에서 환전을 합니다. 지금 저희 터미널이 지금 뭐 장치율이 거의 90% 이상 터져나갈 정도로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 그래서 저는 뭐 땡큐 트럼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컨테이너 물량이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 자동화로 가지 않습니까? 자동화로 가는데 자동화로 하기 위해서는 화물들이 규격화돼야 됩니다. 규격화된 게 뭐냐? 컨테이너. 저도 벌크 선박을 탔었는데 벌크 때 실었던 그 화물들이 지금 컨테이너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 계속 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 컨테이너 선봉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 다 인생의 선배고 이렇게 항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만의 중요성 그런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21년도에 코로나 하면서 선박 발주를 많이 해서 보통 2년 만에 배가 나오기 때문에 24년도에 300만 톤 정말 많은 선박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발주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가 지금 뭐 거의 신조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풀 부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선주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28년도, 29년도까지도 지금 거의 다 풀로 조선소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사들이 얼라이언스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 비행기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얼라이언스가 있듯이 선사들도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2017년도에 파산하면서 새로 얼라이언스가 바뀌고 나서 25년도에 2월달부터 다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재편된 이유가 2M에 보면 머스크하고 MSC 두 회사가 동맹을 하고 있었는데, MSC가 선박을 계속 발주를 하고 인수를 하면서 커진 거죠. 그래서 두 회사가 점유율이 30% 넘어서 유럽 공정이 이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015년부터 해서 딱 10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25년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MSC는 단독으로 갔고 머스크는 다른 파트너를 합방노이드를 찾으면서 또 합방노이드가 빠지면서 새로 재편된 겁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에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1년 뒤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MSC 단독으로 하면서 직기항으로 그날 많이 기항을 하면 배가 많으니까 직기항을 하고 있고, 이 머스크는 합방노이드하고 제미나이는 얼라이언스 하면서 허브와 환적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편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항만이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상 운임이 21년도 코로나 때 많이 올랐고, 지금 24년도 홍해 사태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다시 떨어졌다가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8월달까지 유예를 해주면서 지금 다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사들이 3년 벌고 7년은 손해본다는데 요즘은 뭐 거의 매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MM, 우리나라 국내 주식회사 한 HMM 하나 있는데 순이익이 뭐 재계에서 5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선사들이 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들이 해운뿐만 아니라 물류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항공산업까지 좀 진출하고 있고, 뭐 물류센터든지 운송이든 모든 3PL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지금 MSC랑 머스크 CMA들이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운 길목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 기븐 호. 관리 당국자들이 현장 주위를 맴돌며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인선과 구조선 여러 척이 투입됐지만 길이 400m, 22만 톤급의 거대한 선박이라 좀처럼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버 기븐 호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운하의 폭을 대부분 막으면서 대형 유조선 통행은 사실상 전면 차단됐습니다. 100척이 넘는 선박이 주위에서 대기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That logjam is starting to grow as every hour passes, so it's a really serious incident. 길이 190km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합니다. 연평균 18,000여 척, 하루 50척의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합니다. 때문에 선박 운항 차질이 길어질수록 해상무역에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원유와 가스 수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도 바로 5%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 당국은 에버 기븐 호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선박 통행도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서 동영상이 안 되는데, 코로나 때 특히 미국의 LA 농비 장관 앞에 외항에 선박 100척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산항도 일주일 이상 외항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장비 기사들이 코로나 걸리면서 출근을 못한 거죠. 격리를 하면서 작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항만을 불러줘야 할 정도까지 있어요. 부산은 다행히 저희들이 코로나 걸린 장비기사가 있었지만 그분은 격리하고 은퇴하신 분들을 일단 30만 원씩 주고 계속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용직으로 하루에 한 달까지 계속적으로 작업을 늘려서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다른 항만보다도 24시간 365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3년만 투입을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그렇게 많이 혼잡한 상황에서 그만큼 얼만큼 대처를 잘하느냐, 그것에 정말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도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 3월, 4월 중에는 거의 분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5월 달부터 못 나갔던 화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8월 이후에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12월 크리스마스 이런 화물도 지금 막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물량들이 신규 추가 여인들이 중국으로 투입되면서 미국 농기창이 곧
대기 상태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소화하기 위해서 부산항에서 환정을 많이 이루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항만 주의의식을 많이 설명드리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향후 이루어질 때 판단해서 저희들 운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글로벌 이슈가 항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홍해 사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말에 선박을 공성전 기술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선사들이 지금 홍해를 다 수독을 하고 희망 보고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유럽 갈 때 추가 10일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추가 10일이 소요되고 20일이 소요되고 20일이 소요되면 선박이 3척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지금 저를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선사들은 그만큼 추가되는 항해일수를 대비해서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중요 항만만 많이 기항을 합니다. 환적항인 싱가포르 항과 부산항을 무조건 기항합니다. 나머지 항들은 물량이 좀 적은 항들은 스킵을 합니다. 그 부산이나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많이 합니다. 이것 덕분에 부산항 환적항들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항만도 일주일 이상 대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은 3일 정도 대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런 수요자가 통하는 이 문제도 부산항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관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의 선사인 MSC라는 회사가 터미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TI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허치슨 물 전체를 인수를 하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부산과 광양이도 터미널 인수를 하면서 향후에 진입신항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부산항에서 환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나 아무래도 러시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부산을 통해서 러시아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가는데 이 전쟁이 종료가 되면 다시 부산항으로 선박들이 돌아올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트럼프가 중국 선박, 중국 크레인, 그 다음에 중국 조선시에서 만든 선박 이런 것들을 10월 달부터 조금 완화는 됐지만 10월 달부터 입항세를 부과를 합니다. 하면서 중국 선박을 중국 조선시에 선박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산항에서는 난 차이니스 베슬로 해서 가고 부산항까지는 중국 선박으로 와서 부산에서 환적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저는 탱크 트럼프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부산항의 물량은 늘어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산항만 간단한 아닙니다. 네.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를 동행 잠시 어쨌든 모든 캐리어들이 허브앤스포크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하고 합방로이드가 제미나이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부산 출발해서 부산, 상해, 닝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배가 갔는데 지금은 머스크가 부산에서 바로 셔틀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그럼 상해, 닝보, 베트남을 통하던 항만에서 항해일수하고 항만에 작업하는 시간 일주일 이상을 더 절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터미널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영어는 제일 잘해요. 영어를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본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영어는 잘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린 2005년도에 홍콩항이 2위였습니다.
특히 남중국에 있는 모든 항모를 한적을 다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항만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 물량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항이 지금 24년째 10위권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까오슝도 거의 90%가 한적입니다. 한적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의 직항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냥 부산항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지금은 9위권으로 떠 있습니다. 부산은 5위지만 지금도 7위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도 7위를 할 수 있고 중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10위권 안에는 계속 가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은 상해, 싱가포르, 닝고, 선전, 칭다오, 광저우, 부산, 텐진 다 그렇죠. 제일알리가 반적항, 두바이 반적항입니다. 베트남도 지금 말레이시아가 그 반적항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10위권 안에. 그래서 상황이 반적항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상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의 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도로 스마트 항만, 완전 자동화 인터 항만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항도 작년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개량인데 너무 좀 늦게 됐습니다. 완전 바뀌고. 김윤수 장관님 말씀하시던 노트르담이 제일 먼저 항만 자동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이죠. 지금 중국도 2014년도부터 자동화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4년도에 처음 했고 인천항이 28년도, 광양항도 28년도에 자동화 항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신항은 다 당연히 자동화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터미널은 저희 터미널은 안자동화인데 완전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지금 투자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한 2배 정도는 터미널에 방문하시는데 터미널들이 실제로는 운영되는 게 저희 회사 20만 평인데 안에 사람이 조금 유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만 평 내에 사무실 말고는 우물을 현장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 자동으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은 사람 작출지만 사무실 직원들은 본격으로 하고 하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늘어났다. 관리는 늘어났다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고는 시스템을 잘하는 분이 훨씬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다. 모든 게 시스템으로 AI를 이루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터미널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선사들이 지금 터미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박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터미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터미널 투자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입니다. 40%. 저희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저희는 투자한 회사 아니고 임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지만 그래도 10% 정도 나오니까 적지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항만들은 모조들이 우리 부산도 강원도죠.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렇지만은 24시간 365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파워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강원도에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 부산항 전망이 세계 2위 한적항 10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부산항 저희 터미널이 2,000항 만물 정도로 물량을 지금 부산항이 76% 77%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운 혁명 관련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 물류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여러의 산업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면서 그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CEO가 될 수 있다. 부산이 매년 거의 100만 이상씩 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 내에서 무슨 물량? 실제 수출 물량은 1% 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입니다. 그런데 한적항으로 10% 늘어서 평균 작년에 6%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관세시 여러 시 때문에 수출 물량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제조 공장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늘지 않지만 한적항을 늘면서 올해도 100만 kg 이상은 늘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안과 북항이 양대 나눠져 있는데 갈수록 신안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적항 물량들도 지금 거의 1,200만 kg까지 2001년에 200만, 1,200만 거의 매년 50만에서 100만 사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선박 대형하든지 얼라이언스 제트에 따라서 저희 부산항들은 크레인을 더 높이기도 하고 대형 크레인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장비, 완전 자동화, 친환경 장비 이런 쪽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이제 신앙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청색은 이제 운영 중이고 분홍색, 핑크색은 개장인 게 지금 석권 보드는 4년 개장을 했고 지금 27년도에 미라시육이 나옵니다. 노란색이 진해 신앙인데 2030년부터 선색 계속 나옵니다. 매년이 아니고 3년 주기로 3년 중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추가 더 터미널 개장되고 그 뒤로 배우단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7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배우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인구가 느는 데는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 인구 느는 데가 진해도구 같은 있는 용원 쪽에 이쪽에 있는 인구가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발전하고 있으면 인구들이 집중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조금 열악해서 그렇지 가덕신공항이 2030년쯤 나오면 그쪽으로 전철이 들어서고 지금 부산에서 창원까지도 지금 전철이 곧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교통이 많이 좋아지면은 더 좋은 작업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 되면은 좀 노란색 취업할 때 노란색에 있는 진해 신안이 대장되면서 지금 실제로는 분홍색인 동원터미널이 북한에서 이전을 왔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 북한에 있는 인력들을 이렇게 북한에서 신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란색인 진해 신안이 할 때는 새로운 인력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도가 새로 신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자동화로 가지만은 자동화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줄여가는 것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에 이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 자동화를 지금 저희가 반자동화에서 완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2030년에는 바로 완료되지 않을까. 메인 오션이 빈입해가지고 완전 자동화로 나머지는 반자동화로 이 반자동화 터미널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HG 보면은 50m 올라가서 크레인 드라이버들이 50m 밑을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원격으로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단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밑을 내려오는 불공격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효율성 있는 작업장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입니다. 친환경이고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있고 캐리어 프렌들리, 그다음에 자동화 터미널로 지금 만들어가는 현재 부산항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네, 완전 자동화 이제 동원되어 있고 지금 인천항하고 방향항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 기존 터미널들은 완전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반자동화로 되어 있는데 야드 쪽만 자동화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크레인 쪽으로 지금 기사들이 50m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대를 저희 원격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성공이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하려고. 첫째는 사고가 사람이 없습니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고가 나면 터미널을 한 20일, 한 달 동안 근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동화로 가는 게 맞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전에 지금 현재는 경유하고 LNG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료를 전기유로 바꿔나가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준비를 할 때 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대표님이 되시고 기본적으로 제출할 때 영어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이런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은 만점도 있고 900점 이상, 850점 이상은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이거 한번 한 3분 동안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좀 많이 버벅된다. 이 필기 시험은 강한데 스피킹이 좀 약하다. 스피킹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외국적 운영사인데 뭐 화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스피킹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영어는 대부분 다 AI로 돌려가지고 바로 해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별로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는 기본입니다. 저희 회사의 고객도 90%가 외국적입니다. 일본하고 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직장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직장. 직업이죠. 직업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택하시면 그 70% 80%가 첫 직업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직장에서 인생을 있는 거고 열심히 해서 스카우트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계속 새로운 기회로 그 분야에서 나가시면 대행에서 말씀드린 항만 쪽에 많은 직업이 직종이 그거를 시를 하시기 때문에 항만이라는 이 산업이 지금은 부상이나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항만이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2시간 반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자리를 같이 해주신 원래 우리 수업 듣는 학생이 제가 받기로는 109명이거든요. 3분의 2 정도는 지금 출석 체크를 하고 아마 일을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여기 남아있는 학생들 아마 마지막 대표님 말씀하신 것까지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해 시청에서 두 분 우리 팀장님 주관님 남아 계시고 연구원에서 좋은 박사님 남아 계신데 가시기 전에 앞에 연사들한테 인사 한번 명함을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들 잘 복귀하면서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